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논리지능 수업을 하면서 앞에서 다루었던 요약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논리지능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수학지능은 숫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으로 사물들 사이의 논리적 개연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논리수학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논리적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리는 논리수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덕지능은 어떤 그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과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을 우리는 도덕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논리수학지능이나 도덕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리에 오늘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꼼꼼하게 적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설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하나의 어떤 척도 이런 거니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 봅시다. 우리가 살펴볼 멘토 CEO 스티브 잡슨의 연설문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 사람이 이 한 졸업 연설문은, 유명해서 한서대학교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설문입니다. 이 연설문이 담고 있는 내용도 좋지만, 이 연설문의 구조도 상당히 훌륭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글을 처음 쓰는 사람들에게 약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문을 이제 우리가 읽을 건데요. 읽어가면서 이 연설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조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설문을 통해서 문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문단을 이루고 있는 글들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얘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바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여러분들 다 졸업하셨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로서 대학에 먼저 온 선배로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들을 이 연설문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성해서 내면 됩니다.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요. 분량은 A4 한 장 분량으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읽어가면서 스티브 잡슨의 연설문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 중 한 곳인 이곳에서 여러분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 졸업식을 이렇게 보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딱 3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앞부분이 바로 여러분 서두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글도 이렇게 서두로 처음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슨 고등학교 몇 회 졸업생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선배로서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서두를 열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점을 잇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리드 대학에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자퇴를 했습니다. 진짜로 그만두기 전까지 18개월 동안은 정도는 주변을 어승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자퇴를 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입양아였고,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힘들게 노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자퇴하기를 마음 먹었다. 그리고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도 학교에 머물면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연히 그 서체학 강의를 듣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웠던 이것들이 결국 오늘에 있는 나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무수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을 있다 보니까 지금의 내가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바로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학교를 자퇴하지 않았다면 그 서체학 강의도 못 들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앞을 내다보고 그 점들을 잊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10년 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앞날을 미리 내다보며 점들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과거를 돌이켜보는 와중에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그 점들이 미래에 어떤 시기로든 연결될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직감, 운명, 인생, 그 무엇이든 간에 이것들을 잊게 되면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게 뭘 만들어준다? 차별성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내가 당면한 것들이 지금은 의미 없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스티브 잡스는 점을 잇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예를 넣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부분으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부모님의 차고에서 애플을 설립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10년 뒤에는 4,000명의 직원을 둔 2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맥킨토시라는 끝내주는 작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됐죠? 30살이 되었을 때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세웠던 회사에서 뭐를 당하게 됐다고요? 해고를 당하게 됐죠. 그쵸? 애플이 점점 성장할 당시 저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자를 채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런대로 잘 돌아갔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이사회는 같이 일했던 존 스컬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은 쫓겨나게 됐죠. 자기가 세웠던 회사에 쫓겨났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암튼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일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애플에서 쫓겨난 일은 최악의
사건이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최고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창의력이 빛나는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스티브 잡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쫓겨난 회사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사랑했던, 좋아했던 이 일에서 쫓겨났지만 그것이 단순히 이 사람에게 최악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네. 이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서도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다면 발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뭘까요? 본문을 분석하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뭐를 겪나요? 네, 시련을 겪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극복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죠. 여러분, 영웅시나 여정 기억나세요?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스티븐 잡스의 일생과 밑에 있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살 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이 글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저는 지난 33년 동안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은 과연 할까? 이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이런 결정은 어쨌든 본인의 죽음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본인이 경험했던 죽음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년 전쯤에 암 판정을 받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암이라는 의사의 그 조언도 받았죠. 그래서 의사가 신변을 정리하라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바로 죽음과 직면했죠. 그쵸? 근데 지금 죽은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뭘 느꼈냐? 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살거나 타인들의 신조라는 덫에 걸려 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말리지 말고 네가 바로 지금 죽음에 당면했을 때 과연 이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닥친 시련이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 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구백과 카탈로그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본인이 봤던 내용 중에 항상 갈망하라, 늘 바보처럼 이라는 글귀를 가지고 지금 졸업생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시작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항상 갈망하십시오. 늘 바보처럼 라고 명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구조 여러분들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책의 구조는 이거 먼저 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12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인사말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 본론으로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갈망하라 바보처럼 이라는 글로 맺고 있죠.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요거 여러분 과제란에 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네. 이게 바로 첫 번째 숙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숙제. 요거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는 요 폼대로 본인의 졸업생, 그러니까 본인의 학교의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연설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거를 언제까지? 네, 토요일까지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문단 구성하기. 우리가 봤던 스티브 잡슨의 이 이론들은 문단 구성하기에 가장 적절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문단에는 소주제가 있는데요. 이 소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갈식, 미갈식, 양갈식이 있죠. 그쵸? 두갈식은 글의 소주제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 두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를 미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 뒤에 나와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 글은 전체적인 글의 글에서는 미갈식을 미갈식을 취하고 있지만 각각의 문단에는 두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항상 갈망하십시오. 바보처럼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갈식으로 첫 번째는 점들을 잇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식으로 각 문단의 주제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쵸,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이런 거는 바로 두갈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문단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문단의 구성, 대학생들이 주로 쓰게 되는 글은 보고서와 감상문, 그리고 소논문 등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글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처음, 중간, 끝이라는 3단 구성을 갖게 된다.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구성을 갖거나 또는 어느 한 단계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3단 구성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이고 논설문회 같은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은 여러분들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론과 본론의 양은 한번 볼까요? 분량을 할 때 서론과 결론의 양은 한 30에서 40% 정도 되고요. 본론은 70에서 60%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은 대부분의 문장의 형식이 미갈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본론은 될 수 있으면 두갈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두갈식 아니면 양갈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숙제가 많아서 이런 글쓰기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하지 않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면 수업을 했다면 아마 완성된 글을 적어도 6편 이상 썼을 거예요. 그런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주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저만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각 주차에 맞게 숙제를 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조금 더 내주는 게, 내주는 사람은 뭐 채점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숙제를 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숙제에 시달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숙제를 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네, 이렇게 배려하다 보니까 완성된 글을 내는 그런 숙제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있고 중간에 있긴 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단락별로 글을 쓰는 거잖아요.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쓴 글 중에 완성된 글을 처음으로 제출하는 글쓰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단 읽기의 요령 뭐 이렇게 되어 여기서 봅시다. 문단은 글의 덩어리로 그 시작은 들여쓰기로 표시한다. 들여쓰기는 문단이 시작할 때 원고지의 첫 칸을 띄고 쓰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글 쓸 때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A4 한 장 써갖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한 줄 쓰고 엔터, 한 줄 쓰고 엔터, 한 줄 쓰고 엔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문단을 나눠야 돼요. 문단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봅시다. 바로 네, 이게 한 문단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소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요만큼이 한 문단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이 또 한 문단이에요. 이렇게 한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문단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보이죠?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훈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중심 문장 읽기 한번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운 좋게도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일찍 발견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차고에서 애플을 설립했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4,000명이 넘는 지구 4,000명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발전했고 맥킨토시라는 작품을 출시했어요. 그죠? 여기에서의 중심 문단은 바로 이거겠죠. 운 좋게도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일찍 발견했다. 그리고 나서 왜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제문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어디 있어요? 뒷부분에 있죠. 뒷부분에 있죠. 이 주제문이겠죠. 그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앞부분에 있고요. 해볼까요?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 문단의 주제문이겠죠. 그쵸? 그쵸? 다음에 여기는 뒷부분에만 있는 거 아니라 여기 앞부분 다시 한번 갈게요. 때로는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결코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게 첫 번째 주제문이고, 그리고 여기 뒤에서도 또 주제문이 있어요. 이거는 양갈식이겠네요. 이거는
뭐예요? 네, 두 갈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갈씩이에요.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미갈식은 이 글의 맨 마지막 부분, 늘 갈망하라 뭐 요 부분이 네, 미갈식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심 문장을 찾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면 어떤 식의 문단을 구성하는 게 좋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두 갈씩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 봅시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소주제라면 그 뒤에 있는 문장은 이거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글을 쓸 때 소주제를 정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무엇은 무엇입니다 라고 소주제를 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바로 이걸 설명하는 문장인 거예요. 여러분 11주차에 했던 거 기억나요? 사랑이라든지 뭐 청춘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단어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대 정의를 해라 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다음 문장을 쓸 때에는 전 문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봐야 돼요. 다음 문장은 전 문장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문장을 다 쓴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다 쓴 다음에 이것과 연결 없는 내용이 나올 때 바로 문단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글을 쓰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숙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이 연설문과 비슷하게 고등학교 졸업한 후배들에게 연설문을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읽고 생각하기 이거 뭐 편집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출장 나가고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서평 쓰기 할 때 단행본 서지상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서지상 썼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나요? 기억 안 나나요?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진도를 나가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요. 많아서 오늘 시간이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려고 해요. 먼저 네. 단행본. 그다음에 석사, 박사, 학위 논문. 이거 이제 자료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쓰는 방법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보고서 쓸 때 다음이 보고서 레포트 쓰는 방법.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다룰 건데요. 자료를 찾을 때는 단행본은 여러분 책이에요.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은 논문이에요. 우선은 단행본을 찾는 방법은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는 방법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오고 있잖아요. 단행본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으면 각주를 다는 것과 참고 문헌 다는 게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참고 문헌을 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참고 문헌 다는 방법보다 각주 다는 방법보다 참고 문헌 다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단행본은 참고 문헌을 저자명, 그 다음에 쉼표 한 칸 띄고 굵은 꺽쇠 책 이름 쉼표 한 칸 띄고
출판사명, 심표 한 칸 띄고 출판연도 하고 마침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저자가 2명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데 저자명, 가운데 점 저자명 하고 뒤에는 똑같아요. 만약에 저자가 3명이다. 저자가 이건 2명일 때, 저자가 3명일 때는 저자명 하고 왜라고 해주고 똑같아요. 뭐 만약에 조미영이라는 사람, 조미영, 김승호, 이승철이 썼다. 그러면 조미영 왜 하고 이렇게 쭉 써주면 돼요. 항상 끝에는 마침표를 달아야 돼요. 외국인이야. 외국인이 쓴 책이야. 그러면 외국 저자명 쓰고 책 이름 쓰고 가운데 열고 번역자 이름을 써요. 그 다음에 역이라고 쓰고 뒤에는 다 똑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 좀 가질게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좀 매우 중요해요. 한서대학교 도서관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신화라고 한번 쳐볼까요? 네. 북유럽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누가 썼어요? 닐 게이먼이 썼어요. 닐 게이먼 했고 북유럽 신화 이렇게 했고 번역자가 누구예요? 박선영 역 했고 출판사는 나무의 철학 이고 출판 연도는 2009년 이렇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요거 말고 논문이 있을 거예요. 석사 논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석사 논문은 석사 논문 네. 논문 참고문헌 쓰는 거는 저자명 하고 얇은 꺽쇠예요. 그 다음에 논문명 하고 그 다음에 학위명 하고 출판연도 하고 마침표예요. 여기 볼게요. 누가 썼냐면 김정아라는 사람이 썼네요. 김정아. 논문은 말로 어쩌고저쩌고 이거겠죠. 어디에요? 이 사람 거? 네,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예요. 그러면 서울대의 석사 논문 이렇게 하고 언제 졸업했어요? 2002년 마침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학위 논문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나으면 학술지 논문이나 아니면 네 그거라죠. 학술지 논문 아니면 인터넷 자료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을 때에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볼까요? 학교에서 찾는 게 또 있을 텐데 여기 보면 도서관으로 오면 여러분 이제 아이디랑 뭐 이런 거 치고 들어오잖아요.
아이랑 치고 앞에 있는 그 부분을 하고 넘어가면 여기 이제 도서관 로그인 하는 게 있거든요. 로그아웃되었지만 도서관 로그인하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네,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자료를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자료 찾는 거 여러분들 만약에 보고서나 리포트 써야 될 때 자료 찾기가 되게 막막하잖아요. 네이버 이용하지 마시고 네, 학술지나 논문이나 단행본을 이용하시면 고퀄리티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스티브 잡스 연설문과 관련된 2개의 숙제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